조금 전에 2주차 첫 번째 강의를 하는 도중에 데이터 용량이 끝이 나서 중간에 마쳤습니다. 195쪽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게 직전에 한 것이 책임 판단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행위고 예외적으로 행위자다. 그래서 행위 책임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행위자 책임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3번에 규범적 책임론의 특징에서 고의과실의 이중 기능을 인정한다. 이것이 범죄론 체계에 있어서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에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의과실의 이중 기능에 책임 형식으로서의 고의, 책임 형식으로서의 과실, 이걸 책임고의, 책임과실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때 이 책임고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규범적 책임론과 심리적 책임론 등에서 했다시피 알고 있는 살인을 범하려고 하는 살인고의 그 자체를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때 책임고의는 살인의 고의라고 하는 나쁜 마음, 즉 심정이라고 그러죠. 나쁜 마음을 가진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에 대한 비난, 평가를 동반한 비난으로서의 고의, 그걸 바로 책임고의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책임 형식으로서의 과실은 즉 구성요건 해당 성에서 검토하는 과실의 경우는 객관적 과실, 즉 일반인의 입장에서 주의무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를 1차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책임성에 와서 책임 형식으로서의 과실, 즉 주관적 과실을 2단계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주관적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의 입장이 반영된 그러한 주의무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다시피 195쪽의 제일 밑에 4번에 책임의 구성 요소는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에서 4가지가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책임 능력, 위법성 인식, 그 다음에 책임 형식 내지 책임 조건에서 고의과실, 요거는 책임고의, 책임과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 이 4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갖추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책임이 부정되게 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197쪽에 제2절 책임 능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임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책임 능력에 있어서 좀 더 특수한 형태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외에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2절 책임 능력에 보게 되면 이 책임 능력을 일명 귀책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책임 능력의 필요성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법규범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줄친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책임의 개념입니다. 책임은 행위자가 법에 따라 행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난 가능성을 책임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책임 능력은 두 번째 줄친한 부분입니다.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능력,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없으면은 당연히 책임 능력이 없으면은 책임도 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은, 현행 형법은 보시다시피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없는 경우나 미약한 경우를 규정하는, 즉 소극적 방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 능력의 개념은 뭐냐?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다시피 이 책임 능력은 사물의 시시비비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일명 보시다시피 통찰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 라고 하겠다면, 두 번째로는 그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의 의사를 자기가 자유롭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의사결정 능력, 의사결정 능력, 또는 이걸 조종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동하는 과정을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오늘 행복 강의 시간에 수업에 들어갈 것인가? 또는 옆집에 가서 물건을 훔칠 것인가? 그래서 먼저 어떤 것부터 먼저 판단을 하냐면, 수업 들어가는 것은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그래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합니다. 변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변별을 해가지고 수업에 들어가면 좋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쁘다라고 판단했다면 나쁜 행동은 하지 않고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 다 합쳐서 책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인간이 행동하는 과정이 제1단계로서 변별 능력을 먼저 거치고, 두 번째 의사결정 능력 내지 조정 능력이 작용이 되게 된단 말이야. 작동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변별 능력 자체가 이것부터 처음부터 없다 그러면 이것은 의사결정 능력은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당연히 이것은 검토할 필요 없이 책임 능력이 부정되어 버리게 돼요. 이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다음 두 번째, 이것은 있는데 이게 없는 경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시비 판단 능력, 변별 능력은 있는데 자기 행동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이것도 역시 책임 능력이 부정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없게 되면 책임 능력이 부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조정 능력이 없다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10살짜리 정도 된 꼬마가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그런데 그런 꼬마 정도 되게 되면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면 그게 남의 물건이라고 하도 저게 나쁜 줄 알면서 그냥 주워 버립니다. 그거는 비록 변별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이지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없게 되면은 책임 능력이 부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의에 있어서도 여러분 지적 요소라고 하는 게 있었죠. 상대방이 사람이다, 내가 칼로 찌르면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인식이 있죠. 지적 요소, 인식과 그 다음에 자기가 결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적극적인 거, 의지적 요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고의를 구성했죠. 그와 비슷하게 이 책임 능력의 경우에도 위에서 변별 능력은 어떻게 보면 지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 능력은 좀 더 적극적인 의지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에 있어서 앞에 나왔던 것 또는 뒤에 나오는 것들 이렇게 서로 좀 관련성이 있는 것들은 비교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되고 확실한 자기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책임 능력의 개념에 책에 교재에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97쪽이죠. 방갈로 2번입니다. 서설에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 앞에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사물 변별 능력 또는 통찰 능력입니다. 이게 일종의 지적 능력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의사결정 능력 내지 행동 조정 능력, 이것이 행위할 수 있는 능력, 자기를 통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거기 나오는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 즉 지적 능력으로서의 통찰 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 즉 의지적 능력으로서의 조정 능력,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책임 능력을 구성하게 된다. 이것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고의가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로 구성되는 구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방갈로 3번입니다. 형법의 태도는 인간의 자유의사를 긍정할 수 있느냐와 직접 관계된다. 저 앞에서도 얘기했죠.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자유의사가 없다면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고 따라 책임이 부정되게 돼요. 즉 여러분들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100% 지배된
그런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사가 없고 그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이 부정되게 되고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이런 논리가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형법이 인정되려면 당연히 자유의사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책임 능력도 그것과 직간접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었죠. 자유의사와 관련해서는 인간은 100% 자유의사를 인정하기보다는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100%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그러나 자유의사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이 오늘날의 통설의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 형법도 이와 같은 상대적 비결정론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글로 4번의 책임 능력의 본질 앞에서 이미 했었습니다.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을 했었죠. 학설에 관해서. 그죠? 그래서 이 도의적 책임론의 경우에는 인간이 사물의 시시비비 능력을 변별해서 자기의 행동을 통제 조정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사를 인정했다. 이게 오늘날의 통설의 입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회적 책임론은 사회의 책임이 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은 소질과 환경 등 사회적 환경 등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인간을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학설에 따라서 밑에 문제점의 결론이 나와 있다시피 도의적 책임론에 따르게 되면은 책임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 그는 언제를 기준하냐, 범죄 행위를 할 당시를 기준하는 데 관해서 사회적 책임론은 형벌을 가할 때 책임 능력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 당시에는 책임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형벌을 가할 때 책임 능력이 있으면 된다. 형벌을 가할 때는 나중에 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죠. 그래서 이와 같이 책임 능력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또는 책임 능력의 본질을 도의적 책임론의 입장에 이해하느냐 사회적 책임론의 입장에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책임 능력이 언제 인정이 되어야 되느냐, 범죄 행위시냐 아니면은 형벌을 부과할 때냐,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98쪽으로 넘어갑니다. 5번에 책임 능력의 규정 방법 내지 형식인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각국에서 법에 규정해가지고 책임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라든지 또는 한정 책임 능력자 등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거기서 보다시피 생물학적 방법, 그 다음 심리적 또는 규범적 방법,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방법,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형법은 이걸 결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생물학적 방법은 뭐냐 하면은 거기 여러분들 그 내용 1번에 한번 보십시오. 생물학적 방법, 형법이 정신병이나 의식장애와 같은 행위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기술하고 그러한 상태가 있으면 바로 책임 능력이 없다. 이때 바로 따옴표를 해놓고 밑줄을 쳐놨습니다. 바로 다시 얘기하면은 법관 등에 의한 구체적인 판단 이걸 거치지 않고 규정 자체에 의해서 바로 책임 무능력자 또는 한정 책임 능력자 등으로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밑에 입법례를 보시면 이번에 우리 형법 제9조 10조에 14세 미만자, 여러분들 14세가 안 된 자의 경우에는 법관의 판단 필요 없이 그는 무조건 책임 무능력자로 인정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심신상실, 심신미약자에서의 심신장애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나중에 보시다시피 심신장애의 존재 그 자체에다가 플러스 심신장애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법관의 판단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심신장애의 존재 그 자체를 가지고 바로 인정해버리는 태도가 아니라 심신장애가 있고 거기서 그 심신장애의 존재에 관해서 법관이 다시 판단하게 되는, 즉 결합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측에 말한 생물학적 방법에 있어서 심신장애의 존재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거침이 없이, 법관에 의한 규범적 판단을 거침이 없이 바로 형사책임 무슨 무능력자
또는 한정책임 능력자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에는 식물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또는 규범적 방법인데, 그게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책임이란 범죄로 나아가지 않고 달리 행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므로 행위자가 어떤 이유에서인가를 불문하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으면 책임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 이것은 누가 판단하게 될까요? 결국은 법관에 의한 규범적 평가, 판단, 법관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심리적 또는 규범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법관에게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 칸에 우리나라 형법의 태도입니다. 그게 내용에 보시면은 행위자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있어야 되고요. 비정상적인, 이거는 자칭이나 생물학적 방법이죠. 상태를 책임 능력의 생물학적 기초로 규정하고, 즉 요거 플러스 이러한 생물학적 요소가 행위자의 변별과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심리적 문제를 다시 검토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검토가 되게 되죠. 앞부분은 좌측에 나오는 생물학적 방법이고 뒷부분은 심리적 방법입니다. 심리적 방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책임 무능자이냐 아니냐 등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법 내에서 3번 우리 형법 제10조 심시장애인이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의사가 그 사람이 미쳤느냐 미치지 않느냐, 심신장애 있느냐 없느냐를 1차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만 100% 그대로 형사책임 무능력자, 심신상실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법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결합되게 되죠. 그죠? 따라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의사의 판단을 법관이 대부분 존중합니다만은 의사의 판단과 관계없이 법관이 형법적 관점에서, 규범적 관점에서 의사는 이게 심신미약자 또는 심신상실자라고 판단했더라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봐가지고 법관이 이거는 심신상실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혼합적 결합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밑에 진하게 되어 있는 책임능력 규정 방식에 대한 우리 형법의 태도는 1. 소극적 규정 방법을 택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책임능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즉 심신장애, 그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99.99%는 좀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을 일일이 다 규정할 필요 없이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 또는 나이가 어린 사람, 이런 사람들만 책임 능력이 부정되거나 또는 이렇게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이런 사람들 규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책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그 각국 형법의 입법 태도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혼합적 규정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방법과 심리적 규범적 방법을 결합해서 심신장애인 등을 판단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구체적인 것은 써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199조입니다. 책임 무능력자와 한정 책임 능력자의 비교. 즉 다시 우리 형법에서 책임 무능력자와 한정 책임 능력자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되게 규정을 여러분 공부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내가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혹시 시험에 나오더라도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미 얘기했다시피 우리 형법은 책임 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책임 능력이 있는 자를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 또는 미약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즉 소극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조문을 보시면은 제9조에 형사 미성년자, 그래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무조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14세 미만자, 형사 미성년자라 그러죠.
그리고 심신상실자도 책임무능력자인데 그게 제10조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아까 여기 보다시피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이 없더라도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사 미성년자와 같이 무조건 책임이 조각되어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책임 능력자, 심신미약자와 농화자가 있는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10조 2항이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종래에는 오른쪽에 농화자와 똑같이 감경한다. 무조건 2분의 1 감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2018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감경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11조의 농화자는 농화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그래서 필요적 감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데는 이 농화자도 그 보다시피 심신미약자와 같이 감경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이 농화자들이 그 특수교육을 통해서 정상인 못지않는 그런 판단 능력과 자기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화자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특수교육 등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 능력과 자기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2분의 1을 강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강경하더라도 아주 가볍게 조금만 강경하거나 아예 강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법적으로는 농화자의 행위를 필요적 감경 사유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화자 그 밑에 칸에 보시면은 책임미약자와 농화자는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처벌됩니다. 처벌됩니다. 그래서 줄처럼 책임이 강경된 책임능력자다. 능력자다. 한자로 써놨죠. 그러니까 처벌이 되기는 되는데 가볍게 처벌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신미약자나 농화자는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라 한정 책임 능력자다라고 하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좌측으로 돌아와서 형사 미성년자는 규정 형식은 보았다시피 순수한 생물학적 방법에 따른 규정이다. 생물학적 방법. 14세 미만자는 법관의 판단 필요 없이 무조건 그대로 책임 무능력자로 인정해서 책임이 조각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연령 판단 기준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호적상의 그런 연령이 아니라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부상의 연령이 아니라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년법과 관련해서 소년 여부는 행위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시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형법에 있어서 거의 99%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돼요. 근데 이게 소년인가 소년이 아닌가 19세 미만 소년인가 소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행위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시. 이때 사실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고 이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 판결 선고가 2020년도에 이루어지게 되면 2020년 판결 선고 시에 그자가 19세 미만이냐 19세 이상이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인 판단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자고, 그리고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필요적 책임 조각, 즉 형사 책임 무능력자로서 책임성이 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소년법에 보호 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4세 이상 19세, 14세 이상은 형사책임 미성년자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책임, 즉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특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예를 들어서 15살 정도 된 아이가 절도를 했거나 이랬을 때 이걸 과연 소년교도소라고 하는 교도소에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소년원과 같이 보호처분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법관 중에 소년부 판사가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세 이상
소년, 즉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심신상실자. 그게 개념에 보시면은 앞에 이미 보다시피 이 두 가지 능력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부정되게 되면은 책임이 부정되는, 즉 형사 책임 무능력자로서 심신상실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 부분은 지적 능력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것은 의지적 능력과 관계되는 것이다. 고의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 그 밑에 이번에 판단 방법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에 있어서는 이 정신과 의사의 감정을 받아서 그걸 참고로 해서 법관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정신과의 의사를 이렇게 참조해서 결정을 합니다만은 법관은 이 정신과 의사의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줄을 쳐놨죠. 아까 이게 이제 이른바 규범적 판단은, 형법적 관점에 있어서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누가 한다? 검사나 판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심신상자 밑에 예외라고 돼 있지. 예외. 원칙은 필요적 책임 조각이라 돼 있고, 그죠? 효과편입니다. 그게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게 책임 능력이 끝나게 되면은 책임 무능력과 관련해서 좀 특수한 형태의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예외적인 형태로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거기에 관련 규정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자기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책임 무능력자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때 하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보안청과 관련된 법 중에 치료감호법 제2조의 치료감호 대상자 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치료감호법 조문입니다. 1항에 이 법에서 치료감호 대상자란 기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런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디귿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정신병자가 사람을 죽이거나 했을 때 그 정신병자는 여기서 나오는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부정됩니다. 그럼 책임 능력이 부정되게 되면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없거든요. 또는 책임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상직이 아니한 상태에서 교도소에 집어넣더라도 교도소에 집어넣는 효과, 즉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치료감호 처분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치료감호는 보안처분입니다. 보안처분.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보안처분은 과거의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대가를 부여하는 것은 형벌이라고 그랬죠. 근데 보안처분은 과거의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보안처분을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론이에요. 그런데 세계 각국의 형법이나 관련 보안처분 관련 법에서는 재범 위험성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재범 위험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이미 저지른 범죄 있죠. 그 범죄가 고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치료감호라고 하는 보안 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호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플러스 그 다음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치료감호의 필요가 있고 거기에다가 재범 위험성도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췄을 때 비로소 치료감호라고 하는 보안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안 처분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순수하게 재범 위험성, 범죄 위험성만 가지고 보안 처분을 부과하게 되면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명확해요. 그래서 그 위험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미 저지른 범죄가 고려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심신미약자 칸에 그게 줄을 개념 칸에 심신미약자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미약하게 되면 심신미약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의라고 되어 있죠. 심신장애. 우리 조문에서 심신장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신장애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앞에서 좌측에 나오는 심신상실자와 지금 하는 심신미약을 합쳐서 심신장애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심신장애를.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형법 강론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개별 범죄에 있어서는 이 심신장애가 심신상실은 빼고 심신미약만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합쳐서 심신장애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다.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우리 형법에서 임의적 책임 강경, 그래서 2018년도에 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농아자는 농아, 청각,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두 가지 장애가 동시에 있을 때 농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농아의 원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범죄 행위 당시에 농아의 상태, 다시 얘기하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는 좌측에 나오는 심신미약자와 달리 이 필요적 책임 관계이다. 이게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지적을 했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쪽입니다. 제일 좌측 칸에 요건에 형사 미성년자는 즉 14세 미만자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특칙이 즉 예외를 인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4세 이상 19세 미만자 14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죠. 비록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상대적 부정기형의 선고가 이루어진다. 우리 여러분들이 형법 총론 1에서 재형법정주의를 하면서 이미 이 부분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년법에 있어서는 일반 성인 범죄의 경우에 형벌을 선고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징역 5년에 처한다 이렇게 딱 정해주죠. 그죠? 그런데 소년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장기 4년, 단기 2년 이렇게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형벌 선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벌 선고를 이때 선고형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